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도둑을 쫓아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도둑을 쫓아낸 황당한 이야기. 깊은 산골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웃 마을이라야 산을 하나 넘어가야 하는 곳이라 사람 구경하기도 어려웠다. 주변은 그야말로 적막강산이었고 가끔 바람소리가 크게 울리면 사람 소리라도 들리지 않을까 하며 귀를 기울이곤 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세상은 앞산 꼭대기에 걸린 뭉게구름 뿐이었다. 부부는 자식도 없이 살다 보니 외로웠으며 깊어가는 밤이면 정적이 온 집안을 감쌌다. 남편과 아내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했지만 세상 물정이 어두운 데다 약간 우둔한 편이었다. 부부는 밤이면 집안을 돌아다니며 찍찍거리는 생쥐 소리를 듣다가 무료함을 달래고자 서로 얘기를 나누려 했다. 그러나 막상 할 얘기가 떠오르지 않자 남편이 집신을 삼던 손을 멈추고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밤마다 이렇게 생쥐 소리만 들으니 너무 쓸쓸하구려. 얘기라도 하나 해보시오. 아내는 문 밖으로 들리는 부엉이 울음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다. 부엉아, 부엉부엉 소리로 옛날 이야기나 들려다오. 그러나 밤새 생쥐는 찍찍대기만 하고 부엉이는 부엉부엉 울어대기만 했다. 결국 두 사람은 쓸쓸함을 달래려 밤마다 집신을 삼고 배 짜는 일을 계속했다. 여보, 배틀 소리가 얘기 소리라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자 아내도 배틀을 덜커덕거리며 대답했다. 여보, 집신이 입을 벌리고 얘기라도 해주면 오죽 좋겠소. 쓱싹쓱싹 집신 삼는 소리로 밤이 오고 덜커덕 배 짜는 소리로 밤이 깊어갔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가고 한 달이 지나는 것이었다. 밤마다 열심히 일한 덕에 남편은 집신을 10죽이나 삼았고 아내는 배를 10필이나 짰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집신도 많이 삼았고 배도 많이 짰으니 이걸 장에 가서 팔아 돈을 벌어오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얘기거리를 사오세요. 남편은 처음에는 의아한 얼굴을 하더니 곧 무릎을 치며 대답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얘기거리나 한 보따리 사오겠소. 다음 날 남편은 집신과 배를 챙겨 장터로 갔다. 열심히 물건을 팔아 돈을 두둑하게 벌었지만 얘기를 파는 가게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장터를 이리저리 누비며 기웃거리고 다녔다. 그러다 우연히 국밥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해 발길을 멈추자 가게 안에서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호기심에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며 크게 웃고 있었다. 남편은 생각했다. 옳거니 이들이 얘기 장사꾼이로구나. 그는 그들 앞에 다가가 공손하게 큰절을 하며 말했다. 이보시오, 돈을 드릴 테니 얘기거리 좀 파세요. 값은 괜찮게 쳐드리겠소. 그러자 그들은 웃음을 멈추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더니 이내 크게 웃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얘기를 팔라고요? 그래요. 재미있게 웃고 계신 그 얘기 한두름만 나누어 파시라고요. 세 사람은 껄껄대며 손을 내저었다. 얘기를 팔라니 별 사람 다 보겠네.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껄껄 웃기 시작했다.
남편은 머쓱해졌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웃거리며 장터를 계속 돌아다녔다. 하지만 예기를 파는 장사꾼은 아무 데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실망할 아내 생각을 하면서 장을 나서 한참 동안 터벅터벅 걷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기운이 쑥 빠져버렸다. 남편은 해가 저물어가는 농가에 주저앉아서 초조한 듯 혼자 중얼대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걸어오는 것이 보이자 남편은 갑자기 기운이 솟아났다. 맞아, 저 노인이야말로 예기장사꾼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남편은 뛸 듯이 반가웠다. 그래서 노인 앞에 다가가서 넙죽 절을 했다. 어르신, 제게 이야기를 파세요. 지금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제게 해주세요. 남편은 간청하며 돈꾸러미를 노인 발치에 내려놓았다. 뭐라고? 얘기를 팔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노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렸다. 그런데 저만치 눈바닥에 황새 한 마리가 내려앉는 것이 보였다. 노인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휙 날아든다. 고 하니 황새가 눈바닥을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노인은 또 중얼거렸다. 성큼성큼 걸어온다. 황새는 목을 길게 빼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노인은 다시 중얼거렸다. 둘레둘레 살핀다. 그러더니 황새가 큰 눈고동을 한 개 물고 날아갔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물고 달아난다. 남편은 노인의 말을 빠짐없이 외우며 돈을 건넸다. 노인은 멋쩍게 웃으며 돈을 받았다. 남편은 집으로 오는 동안 내내 되풀이해 보았다. 휙 날아든다. 성큼성큼 걸어온다. 둘레둘레 살핀다. 물고 달아난다. 남편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내에게 사온 얘기를 꺼냈다. 휙 날아든다. 그때 몰래 살인문을 들어오던 도둑이 깜짝 놀라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마당으로 발을 들였다. 그러자 남편이 다시 외쳤다. 성큼성큼 걸어온다. 도둑은 겁이 나서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남편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둘레둘레 살핀다. 그 소리에 도둑은 완전히 겁에 질려 부엌에 있던 곶감 하나를 물고 불이 나게 달아났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외쳤다. 물고 달아난다. 도둑은 그 말에 혼비백산하여 허둥지둥 도망쳤다. 남편과 아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서로를 보며 깔깔대고 웃었다. 그 후로도 부부는 노인이 가르쳐준 이야기를 떠올리며 무료함을 달랬고 밤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 이야기는 부부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복을 바꿔보지 않겠소? 제천 토박이 이선비는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아 단양 사는 박생원을 찾아갔다. 과거에 동문 수학하며 호영호재하던 사이라서 모처럼 만나 지난 얘기를 하며 회포를 풀었다. 이선비, 이게 얼마만인가? 그러게 말이요, 형님. 10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박생원의 지인들과 더불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 잘 차려입은 노인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다. 형님은 슬하에 자식이 어떻게 되오? 아들, 딸, 남매를 두었는데 둘 다 출가를 시켰지. 자네는?
재물복은 없어도 자식복은 있는지 7이나 두었다오. 위로 4은 맺어주었는데 아직도 3이나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옆에서 들은 부자 노인이 부러운 듯이 한마디 했다. 자식복이 최고라오. 물려줄 자식이 없으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없는 살림에 자식만 많아서 기둥뿌리 뽑힐 지경이라서 재물복 많으신 게 부럽습니다. 최부자로 불리는 그 노인과 이선비는 자식복이냐 재물복이냐를 놓고 얘기를 주고받았다. 노인은 근동에 넓은 토지와 많은 재산을 가진 부러울 것 없는 부자였지만 본처는 물론이고 소실을 3이나 얻었어도 자식을 하나도 두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자 더는 자식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올수록 자식복 있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마침내 밤이 깊어 하나둘 자리를 뜨고 박생원과 이선비 그리고 최부자 노인만 남게 되었다. 어차피 이곳에 하루 묵으셔야 할 테니 내 집에 가서 얘기도 더 나누고 하루 주무시고 가면 어떻겠소? 이선비가 박생원을 바라보니 자네 좋을 대로 하게. 어르신 댁에서 하룻밤 묵고 가게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선비는 그러면 초면에 신세 지겠습니다 하고는 최부자를 따라 나섰다. 등불을 든 하인 둘을 앞세워 커다란 소술대문 앞에 멈추더니 최부자 노인은 대궐 같은 집으로 들어섰다. 손님을 모셔왔으니 잘 모셔라. 최부자 노인은 그렇게 이러고는 이선비를 사랑방으로 안내했다. 보시다시피 재물복이 많아 이렇게 큰 재산을 일구었소. 하지만 자식이 없어 외로움이 사무칠 지경이라오. 잠시 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갸름한 얼굴에 앳되어 보이는 여자가 여종을 시켜 주안상을 들여놓고는 돌아갔다. 그러자 최부자 노인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동안 말이 없더니 나하고 복을 바꿔보지 않겠소? 하고 입을 떼었다. 복을 바꾼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러자 최부자 노인은 술잔을 건넸다. 자, 우선 한 잔 받으시오. 자식을 얻을 생각에 젊은 소실을 3이나 얻어도 소용이 없었소. 여기 머물면서 그들과 하룻밤씩 보내주시오. 자식복이 있으시니 결실을 맺으면 나도 노년에 자식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선비께 재물복을 나누어 드리겠소. 뜻밖의 제안에 이선비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다. 어차피 머지않아 빈손으로 떠나야 할 몸인데 무엇이 아깝겠소. 자식 키우는 재미로 여생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여한이 없겠소. 이선비는 참으로 난감했다. 객지에 와서 남의 여자와 잠자리를 가지게 될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 하지만 노인의 부탁이 하도 간절한지라 이선비는 끝내 뿌리칠 수가 없었다. 이선비가 그러겠노라고 하자 노인이 소실을 불러들였다. 오늘 밤 이분을 잘 모시거라. 노인은 소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는 이선비를 쳐다보며 말했다. 자, 난 이만 가겠소. 편히 주무시오. 노인이 방에서 나가고 이선비와 여자만 남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여자가 말없이 술을 따라주자 이선비는 연거푸 몇 잔을 들이켜고는 용기를 냈다. 자, 이리 오시오. 이선비가 손을 덥석 잡자 여자는 싫지는 않은 듯 손을 빼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마침내 상을 물리고 두 사람은
잠자리를 함께했다. 그 다음 날은 두 번째 소실과 셋째 날은 세 번째 소실과 잠자리를 갖고 나서야 이선비는 제천으로 돌아왔다. 돌아올 때 최부자 노인은 말 한 마리에 돈을 가득 실어 딸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선비는 받은 돈으로 남은 세 자식을 출가시키고 풍족하게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돈을 써대자 20년이 흐른 뒤엔 예전과 마찬가지로 끼니를 걱정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앞마당을 서성이고 있는데 밖에서 말울음 소리가 들리더니 3명의 젊은이가 안으로 들어섰다. 노인어른, 말씀 좀 묻겠습니다. 그래, 무슨 말이요? 이곳이 이선비 어른 댁인가요? 그렇소, 내가 이선비요. 그러자 젊은이들은 맞게 왔다는 듯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선비를 따라 들어간 젊은이들은 바닥에 엎드리더니 큰절을 하는 것이었다. 아버님, 절 받으십시오. 아니, 아버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러자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20년 전 최부자 노인의 소실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늦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러더니 3년 전 최부자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친부의 존재를 밝히며 친부를 찾아 같이 살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했다. 그동안 아버님과 어머님들하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이선비는 제천을 떠나 세 아들을 따라 단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최부자가 자식들에게 물려준 재산으로 여생을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어르신 말대로 자식복과 재물복을 서로 나누게 되었군요. 이선비는 최부자가 잠든 곳을 찾아가 잔을 올리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욕심 많은 남편, 인정 많은 아내. 어느 마을에 지독한 구두쇠 박첨지가 살았다. 그는 성격이 거칠고 인정머리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근동에서 제일 부유한 박첨지는 가뭄이 들어 소장용들이 먹을 게 없어 굶기를 밥 먹듯 하는데도 창고에는 쌀가마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박첨지는 여름 장마철에 곡식이 썩어 버릴지라도 절대로 남에게 주는 법이 없었다. 나으리, 어린 것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인데 보리쌀 한 되만 구워주십시오. 가난한 소장농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하자 박첨지는 호통을 치며 대문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아내는 인정머리 없는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아내는 남편 몰래 곡식을 자루에 담아서 그 집에 가져다 주곤 했다. 그러다 보니 인색한 박첨지 밑에서 머슴을 살다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수시로 들락날락해 됐다. 올해도 도저히 견디지 못한 머슴이 가을 추수도 하기 전에 나가버렸다. 박첨지의 그런 인색한 모습을 볼 때마다 아내는 속이 타들어갔다. 한 번은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살림이 궁색한 동생 사정이 워낙 딱해 쌀 한 가마를 보냈다가 박첨지한테 들켜 경을 친 적이 있었다. 게다가 그걸 두고 잔소리하며 감시까지 하니 마음에 들 리가 없었다. 동생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아내는 그런 동생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자기들은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남편도 없이 조카와 힘겹게 사는 동생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듯이
제부가 오랫동안 병석에 있으면서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것이었다. 들판엔 벼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다. 올해도 풍년이군. 박첨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리더니 이내 한숨을 푹푹 쉬었다.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추수를 할 머슴이 나가버리고 일손이 없었다. 집에 돌아온 박첨지는 아내에게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큰일 났어. 추수를 해야 하는데 일손이 없으니 어쩐단 말이여. 아내는 박첨지가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이 되자 아내는 아침을 먹자마자 동생 집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뒤에서 박첨지의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한참 동안 들려왔다.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야? 아내는 동생 집에 이르자 조카를 불러놓고 셋이서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조카도 이제 17살이었다. 떡 벌어진 어깨를 보면 영락없는 장정이었다. 아내의 말을 듣던 동생과 조카도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을 먹고 아내는 조카를 데리고 집을 향해 걸어왔다. 박첨지는 자기 말도 듣지 않고 휘잉하니 나가버린 아내 때문에 기분이 상해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아내가 어깨가 떡 벌어진 총각과 함께 오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을 보자 머슴 한 명 구해왔소이다 하고 말했다. 머슴이 필요한 박첨지는 너무나 반가워 총각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그 총각은 박첨지를 보자 대뜸 안녕하십니까 이모부님 하는 것이었다. 이모부라니 너 누구냐? 박첨지는 몇 해 전에 조카 동석이를 보고 오늘 처음 본 것이다. 그 아이가 이렇게 자랐단 말인가. 길에서 마주치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어쨌든 박첨지는 동석이를 보니 반가웠다. 머슴이 나가 속을 끓이고 있던 박첨지에겐 혜성처럼 나타난 일꾼이었다. 추수만 도와주기로 하고 데려왔소. 아내가 한마디 덧붙이며 박첨지를 쳐다보았다. 그래, 잘 됐구먼. 박첨지는 잔머리를 재빠르게 돌렸다. 추수만 하고 나면 기나긴 겨울 동안 머슴 녀석은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며 밥만 축 낼 텐데 추수만 도와주기로 했다니 얼마나 잘된 일인가. 조카야, 우리 집 추수를 도와준다니 고맙다. 넉넉 잡아 한 달이면 충분할 거야. 알겠습니다, 이모부님. 동석이가 힘차게 대답하자 박첨지가 물었다. 한 달 세경을 얼마나 주면 될까? 그때 동석이 옆에서 아내가 거들었다. 영감, 매일매일 줍시다. 그게 무슨 소리요? 세경을 매일매일 주다니? 박첨지가 얼굴이 벌개지면서 물었다. 첫날은 콩 하나를 주시구려. 둘째 날은 콩 2알. 그 다음 날은 전날의 2배인 4알. 그 다음 날은 8알. 그렇게 줍시다. 그 말을 듣고 박첨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여편네가 돌았나? 박첨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겉으로는 태연한 척 말했다. 그래도 될까? 그럼요. 당연하지요. 아내의 말에 박첨지는 딴소리 할까봐 약정서 2매를 자세히 써서 각자 손도장을 찍고 한 부씩 나눠 가졌다. 동석이는 힘이 장사라 시원시원하게 일도 잘했다. 저녁을 먹고 문간박에 누워있는 동석이에게 박첨지는 콩 1개를 던져줬다. 그 이튿날도 동석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황소처럼 일했고 저녁이 되자 박첨지가 콩 2알을 주자 고맙다며 2손으로 받았다. 박첨지는 기분이 좋았지만 표정 관리를 하느라 애를 썼다. 10하루째 되는 날 밤 아내는 박첨지에게 말했다. 영감, 동석이 세경이 어제 콩 512알이었으니 오늘은 1024알입니다. 이것 보세요. 한 옵이 넘는데 그냥 한 옵으로 치고 내일은 2옵이네요. 어느덧
18일째 되는 날은 한 말 두 대가 되었다. 동석이가 자루 가득 콩을 받아가자 박첨지는 사태의 심각성을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23일째는 20말, 28일째는 256가마, 30일째는 1024가마? 아이고, 조선 천지콩을 다 모아도 모자랄 판이구나. 이튿날 동석이가 들에서 일할 때 박첨지가 행랑채 머슴방에 들어갔다. 소지품을 샅샅이 뒤져도 약정서는 나오지 않았다. 아이고, 마누라가 나를 속여먹었구나. 박첨지는 불이 나게 아내를 찾아가 따졌다. 임자, 이게 무슨 짓이오? 동석이 세경을 가지고 나를 골탕 먹이다니. 아내는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오? 하며 따져 물었다. 박첨지는 씩씩거리며 동석이 세경 때문에 집안이 거덜나게 생겼다며 소리쳤다. 그러면서 약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동석이와 쓴 약정서를 왜 내가 가지고 있겠어요? 그리고 그 약정서는 동석이가 써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먼저 쓰자고 한 거 아닙니까? 나는 모르겠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박첨지는 그날부터 끙끙 앓기 시작했다. 저녁 때가 되자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동석이가 세경을 받으러 왔다. 박첨지는 마지못해 준비한 세경을 동석이에게 던져주었다. 23일째 되는 날이었다. 박첨지는 동석이에게 줄 세경으로 콩 20마리를 줄 생각을 하니 아찔했다. 지금까지 있던 콩도 동석이에게 다 주고 한 알도 남지 않았다. 20마리나 되는 콩을 어디서 마련해서 준단 말인가? 박첨지의 속은 점점 타들어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아내를 불렀다. 임자, 이제 콩 한 톨도 남아있지 않으니 어쩌면 좋겠소. 동석이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 임자가 해결하구려.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콩 대신 다른 걸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무얼로 주란 말이오? 저기 건넌 마을에 있는 논 5마지기 동석이한테 줍시다. 당신도 알다시피 제부 병수발하느라 있는 재산 다 써버렸는데 잘 사는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소? 박첨지는 마른 기침만 해댔다. 동석이에게 우리가 비빌 언덕이 되어줍시다. 우린 논 5마지기 있으나 마나 별 차이도 없지 않습니까? 내게 남은 피부치라고는 달랑 동생 한 명인데. 박첨지는 헛기침만 해댔다. 그날 저녁 때가 되었다. 박첨지가 아내와 동석이를 부르더니 말했다. 옛다, 이거 받아라. 그건 논문서였다. 동석이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일했다. 일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며 박첨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랬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건 아내였다. 머슴이 구해지지 않자 아내는 동석이를 생각했고 동생 집에 가서 셋이서 입을 맞추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동생이나 동석이도 일손이 필요하면 그냥 해주겠다며 극구 사양했지만 동생을 도와주고 싶은 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승낙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자기 것을 누구에게 나눠준 적이 없던 박첨지는 동석이에게 논문서를 준 뒤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남에게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처음 느끼게 되었다. 그 이후로 박첨지는 변했고 이제는 머슴으로 와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을 기다리는 애절한 사부곡. 평화롭고 고요가 깃든 마을이 있었다. 봄이면 산자락마다 진달래꽃이 온 산을 연분홍색으로 물들였고 여름에는 울창한 숲을 끼고 계곡에는 수정 같은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대추나무에서 열매가 빨갛게 익는 가을이면 노인들은 느티나무 아래 지나간 이야기에 한창이고 젊은이들은 모래판에서 씨름을 벌이고 있었다. 저 친구가 또 이겼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구경꾼이 당연하다는 듯이 한마디 했다. 그려 이 근방에서 도손이를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어. 씨름판에 나서는 상대마다 쉽게 넘어뜨리는 도손에게 구경꾼들의 시선이 몰렸다. 도손은 넓은 이마에 이글거리는 눈, 오뚝한 콧대에 굳게 담은 입을 가진 청년으로 인물이 출중하고 기골이 장대한 장부였다. 마한 시절 작은 부족 국가인 성진에서 도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는 성품이 온순하고 풍맹이 단정하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몹시 좋아했다. 아, 저기 도손이 지나간다. 저 잘생긴 얼굴, 우람한 몸매 한 번만이라도 안겨봤으면. 헛물게 하지 마라. 그림 속의 떡이라니께. 도손이 보이기라도 하면 처녀들 가슴은 방망이질을 해댔다. 바로 그 도손을 한눈에 사로잡은 여인이 있었다. 빼어난 미모로 무사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얌전하고 정숙한 그 여인이 도손의 아내가 되었다. 과연 하늘이 맺어준 부부야. 그러게 말이여. 작은 부족인 성진에서 도손 부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부부는 물 맑고 산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행복하게 살아갔다. 여보, 이리 가까이 와봐. 아이, 부엌에 나가야 해요. 당신도 얼른 일어나. 마당이라도 쓰세요. 천천히 나가면 되지. 뭐가 대수인가. 여보, 한 번만 더 안아보자고. 아이, 참, 당신도. 아내는 얼굴을 붉히며 살며시 도손의 품에 안기었다. 이렇게 금실 좋은 부부는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마당에는 병아리들이 어미를 졸졸 따라다니며 먹이를 주워 먹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음매음매 울고 있었다. 울 밑에는 개나리가 아침 햇살을 맞으며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여보, 조심해. 이제부터는 내가 다 할 테니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어. 부엌으로 들어가는 아내를 번쩍 안아 마루에 앉히고는 도손이 말했다. 괜찮아요. 남들도 다 하는 일인데요. 아내는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도손은 얼마나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다. 아내의 뱃속에서는 아기가 자라고 있었다. 그들의 행복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 같았다. 하루하루 태어날 아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도손은 부지런히 일했고 가장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아침 정막을 깨우는 아우성이 들려왔다. 이웃나라가 쳐들어온다. 이웃하고 있던 부족은 게으르고 난폭한 집단이었는데 양식이 떨어지면 성진을 침략해서 먹을 걸 약탈하고 인명을 해치고 안위자들을 붙잡아갔다. 그들이 가고 난 자리는 메뚜기들이 휩쓸고 간 것과 같았다. 몇 년째 조용하더니 고요한 정막을 깨뜨리고 이렇게 이른 새벽에 대대적으로 쳐들어온 건 처음이었다. 도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밖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사태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앞이 규환이었다. 산으로 올라가라! 사람들은 부랴부랴 가족들을 이끌고 산길에 올랐다. 여보, 어떻게 하지요? 조금 전까지 행복에 취해 있던 아내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도손을 바라보았다. 도손의 얼굴도 공포에 질려 있었다. 얼른 나갑시다. 뒷문으로 해서
숲속으로 피합시다. 도소는 만삭인 아내를 이끌고 산으로 올라갔다. 얼마쯤 올라가다 내려다보니 마을은 이미 불바다가 되어 있었다. 아내는 고개 중턱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여보, 이제 더는 못 가겠어요.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자, 어서 기운을 내요. 이 고개만 넘어가면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을 거요. 안 되겠어요. 난 여기 두고 사방님은 어서 가세요. 적들이 곧 쫓아올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 조금만 더 가면 돼. 도소는 만삭의 아내를 업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리며 가파른 산길을 오르다가 수도 없이 쓰러지고 또 쓰러졌다. 도손의 등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여보, 아기가. 그때 아내에게 산통이 찾아왔다.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 가요. 도손은 나뭇잎을 긁어 모아 푹신하게 자리를 만들어 아내를 눕혔다. 아무런 대비도 없이 갑자기 나선 피난길이라 달리 손쓸 방법이 없었다. 여기 잠깐만 기다려요. 마을로 내려가 필요한 것을 챙겨오겠어. 제발 내려가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 여보. 걱정하지 마시오. 곧 돌아올 테니. 도소는 아내의 애처로운 목소리를 뒤로하고 비틀거리며 산길을 내려갔다. 그가 마을에 내려갔을 때는 밤이었다. 마을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여기저기 타다 남은 기둥들만이 우뚝우뚝 서 있었다. 도손이 두리번거리며 집 근처에 이르렀을 무렵이었다. 어디선가 억센 손이 도손을 낚아채더니 얼굴을 후려쳤다. 도손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찬물을 끼얹어서 정신을 차려보니 횃불이 대낮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주변에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쥐새끼 같은 녀석 잘도 살아있었구나. 올려다보니 험악하게 생긴 사내와 무리가 주위에 몰려와 있었다. 기골이 장대한 녀석이군. 네 이놈 이름이 뭐냐? 도손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 도손이라고. 너희 왕은 어디로 도망쳤느냐? 모르는 일이요. 난 아내가 아기를 낳아서. 뭐? 아기? 내 계집이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 너희 왕이 어디 있는지 대라고. 그러면 놓아주지. 정말 난 모르오. 제발 부탁이니 놓아주시오.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아내에게 돌아가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아내와 아기가 죽을 거요. 에이, 이 상황에서 마누라 얘기만 하고 있으니 정신 빠진 놈이군. 목숨이 아깝거든. 왕이 어디 있는지 바른 대로 말해. 채찍이 도손을 내리쳤다. 수도 없는 채찍질에 도손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런 줄도 모르고 고갯길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내도 기운이 빠지고 있었다. 곧 돌아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지? 곧 올 텐데. 칠흑 같은 밤이었다. 아내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다. 아, 여보, 그동안 행복했어요. 아내도 남편을 애타게 찾다가 끝내 아기와 함께 눈을 감고 말았다. 갑작스러운 침략에 산 위로 피했던 성진의 왕과 사람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마침내 침략자들을 땅에서 몰아냈다. 사람들은 도손 부부의 슬픈 사연을 알게 되자 곧 올 텐데 하며 애절하게 남편을 기다리며 숨을 거둔 도손의 아내를 기리며 그 고개를 고돌제라고 이름 붙였다. 남편이 숨겨둔 여자. 시골 사는 어떤 선비가
과거 보러 한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신기한 물건을 사가지고 왔다. 그건 거울이라는 거였다. 자기 모습을 비춰주는 물건을 보니 너무 신기해서 많은 돈을 주고 산 것이다. 과거도 떨어진 주제에 돈만 낭비한다고 잔소리를 들을까봐 거울을 장롱에 숨겨놓았다. 그리고는 아침 저녁으로 몰래 꺼내서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곤 했다. 오메, 정말 신기하네. 어느 날 선비의 아내가 남편이 장롱 속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혼자만 살짝 보고 도로 감추는 걸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다. 여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내가 묻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아무것도 아니라며 장롱을 급히 닫아버리는 것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행동이 궁금했다. 대체 장롱 안에 뭐가 있는데 저러는 걸까? 아내는 남편이 나간 사이에 장롱을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처음 보는 이상한 물건이 보였다. 아내는 슬그머니 꺼내서 살펴보다가 기겁을 했다. 에고머니, 이게 뭐야? 너 누구야? 그 속에서 웬 젊은 여자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아내는 시어머니한테 달려갔다. 어머니, 이 여자 좀 보세요. 그게 뭐냐? 아내는 거울을 시어머니한테 보이며 남편이 한양에 가더니 첩을 얻어 장롱 속에 숨겨놓고 몰래 만난다며 야단 법석을 떨었다. 얘야, 그럴 리가 있냐? 시어머니가 거울을 받아들고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늙은 여자가 있었다. 얘야, 첩이 어디 있냐? 건넌마을 할마씨가 놀러왔구먼. 아니에요, 어머니. 잘 보세요. 시어머니와 아내가 거울을 서로 주고받으며 떠들어대자 시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는 조용히 하라며 야단을 쳤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영감, 이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좀 보슈.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영감탱이가 사나운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깜짝 놀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보고 소리쳤다. 이거 어떤 놈이야? 이 할망구가 다 늙은 나이에 노망이 났나? 영감을 숨겨놓고 뭐하는 짓이야? 뭐요? 내가 영감을 감춰뒀단 말이요? 이 양반 생사람 잡네.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시아버지도 어이가 없어 며느리에게 거울을 보여주며 물었다. 얘야, 이것 좀 봐라. 저 할망구가 노망이 났는지 다 늙은 나이에 영감을 들이는구나.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산단 말이냐? 며느리는 분명히 젊은 여자를 보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분명히 아까 그 젊은 여자였다. 정신을 차린 며느리는 그 안에 유물이 들어있어 사람을 홀린다고 생각했다. 이 유물아, 당장 물러가라. 며느리는 그 안에 있는 유물이 사람으로 둔갑해서 골탕을 먹인다고 생각하고 거울을 향해 소리쳤다. 그랬더니 그 유물도 지지 않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썩 물러가라고 소리치자 그 안에 있는 유물도 삿대질을 하며 대들었다. 한참을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며느리는 거울을 있는 힘을 다해 집어던졌다. 벽에 부딪힌 거울이 조각조각 깨지고 말았다. 잘했다, 잘했어. 에이구, 시원하다. 시부모가 소리쳤다. 시끄러운 소리에 남편이 뛰어왔다. 그때 아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당신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가 이 요물한테서 당신을 구해줬어요. 남편은 귀한 물건이 깨진 걸 보고 기가 차서 한동안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는 진작 말해주지 못한 걸 후회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이건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울이라는 신기한 물건이야. 가족들은 민망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아내는 깨진 거울을 보며 특히 아쉬워했고 남편을 졸라 다시 거울을 샀다고 한다. 어사와 기생매화. 한양 땅 남촌에 청빈한 이규성이란 선비가 살고 있었다.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글 공부에만 전념하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노모에게 불효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같이 글 공부하던 친구가 마침내 뜻을 이루어 강계 부사가 되었건만 이선비에겐 아직 운이 닿지 않았다. 추운 겨울이 돌아오자 생활고마저 더 심해졌다. 한밤중 노모의 기침소리에 이선비가 잠을 깼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니다, 괜찮다. 노모가 언제부턴가 잦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약이라도 한 첩 해드리면 좋을 텐데. 밤새 노모의 기침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 이선비는 마침내 굳게 결심을 하고 강계 부사로 있는 친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돈이라도 얼마 빌려볼 생각이었다. 그는 이웃집에서 말을 빌려 타고 강계의 천리길을 달렸다. 이선비는 말을 달려 여러 날 만에 강계에 닿았다. 하지만 강계 부사는 생각처럼 쉽게 만날 수가 없었다. 간신히 몇 푼 마련한 노자로 객사에 들었으나 강계 부사를 만나기란 쉽지 않았다. 돈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자 마음이 초조했다. 타고 온 말이라도 팔아서 꼭 만나고 가야겠다. 내가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달려나와 반갑게 맞아주겠지. 강계의 겨울추위가 뼈를 애는 듯 했다. 이선비는 객사에서 강계 부사를 목 놓아 기다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란한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부사의 행렬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선비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도저히 부사를 만날 길이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뛰쳐나가 부사의 행차 앞으로 나섰다. 사령과 나졸들이 그를 막아섰지만 부사가 그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막지 말아라. 나를 찾아왔다. 이선비는 부사 행렬을 따라 관하로 들어갔다. 부사는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하인을 시켜 구석방으로 들여보냈다. 이선비는 그런 부사의 태도에 서운함을 금치 못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하지만 도움을 받으러 온 저지를 생각하고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 저녁이 되자 부사가 찾아왔다. 이선비는 찾아온 용건을 말했지만 부사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이어서 저녁상이 들어왔다. 그런데 상을 따로따로 차려내오는 게 아닌가. 부사의 상에는 산의 진미가 놓였는데 이선비의 상에는 보리밥에 된장찌개가 전부였다. 이선비는 참다 못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어찌 나를 이처럼 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참았던 울분이 터져나와 이선비는 밥상을 들어 내동댕이 쳤다. 보리밥과 된장찌개가 방바닥에 쏟아졌다.
여봐라, 이자를 당장 내쫓아라. 부사는 크게 노하여 하인을 불러서 이선비를 끌어내라고 명했다. 북풍 한설이 사방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쏟아지는 어둡고 처참한 밤에 나졸들 손에 이끌려 쫓겨나는 이선비의 마음은 아프다 못해 찢어질 지경이었다. 나졸들 손에 끌려나가면서 의복과 갓이 찢어지고 쭈그러져 몰골 또한 말이 아니었다. 오늘의 수모를 잊지 않으리라. 밤은 깊어가고 강계 특유의 북풍이 거세게 불어왔다. 객사에 돌아온 이선비가 비참한 생각에 잠겨 앉아있는데 밖에서 누가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아까 관가에서 쫓겨나신 어른이 여기 계시지 않나요? 나긋한 여인의 목소리였다. 나요. 무슨 이유로 날 찾소? 이선비가 방문을 열었다. 그러자 여인은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전 기생 매화라 합니다. 관아에 들어갔다가 어른께서 수모당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제 집이 이곳에서 멀지 않으니 잠깐 가시어 유기라도 하심이 어떠실지요? 이선비는 마다할 이유가 없어 여인을 따라 나섰다. 여인이 안내한 따뜻한 방에서 잠시 기다리니 매화는 몸소 부엌에 내려가서 진수성찬을 차려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하룻밤을 같이 했다. 무슨 까닭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런 곤욕을 당하셨는지요? 이선비는 그간의 사정을 들려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걸 가져가셔서 요긴하게 사용하십시오. 매화는 많은 돈을 이선비 앞에 내놓았다. 아니요, 이걸 어떻게 받겠소? 보아하니 앞으로 크게 되실 분이옵니다. 훗날 귀하게 되었거든 첩을 잊어버리지 마시옵소서. 기생 매화를 만나 곤경에서 벗어난 이선비는 거듭 치사하고 아쉬운 이별을 하고 한양으로 돌아왔다. 그는 강계부사에게 당한 곤욕과 수치를 덜기 위하여 그리고 기생 매화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주야를 막론하고 학문에 힘썼다. 그리고 그 이듬해 과거에 응시하여 마침내 장원급제를 이루었다. 그리고 교리 배설에 올라 임금을 지척에 모시고 있게 되었다. 임금의 총애를 받던 규성은 지난 겨울 강계에서 있었던 일을 임금께 아뢰일 기회가 있었다. 임금은 이튿날 봉사 하나를 그에게 내렸다. 가지고 나가 떼어보라. 집에 와서 떼어보니 평안도 암행어사를 제수한다는 교지였다. 그는 수의와 마패를 받아 역마를 타고 강계 천리길에 다시 올랐다. 강계에 도착한 그는 다해진 갓과 낡은 옷차림으로 기생 매화를 찾았다. 잘 지냈소? 매화는 거지 중에도 상거지인 규성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규성은 매화의 속마음을 떠보려고 일부러 처량한 척을 했다. 지난 겨울에 그대가 준 돈은 가던 길에 도적을 만나 모조리 빼앗겨버리고 집에 돌아갈 수도 없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어. 마지막으로 그대의 얼굴이나 한 번 더 보려고 염치 없이 찾아온 길이요. 참으로 운도 없네요. 하지만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는 법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하고 몸소 부엌으로 들어가 상이 휘어지도록 술과 고기를 내어오는 것이었다. 규성은 고마운 마음에 자기 신분을 알려주고 싶었으나 꾹 참았다. 밤이 으슥하자 묵은 회포를 풀고 규성은 고운하게 잠에 떨어졌다. 매화는 거린치고는 속옷이 너무 깨끗하고 신수가 혼해서
이상한 생각에 슬그머니 규성의 소매 속을 더듬어 보았더니 묵직한 게 잡혔다. 그건 어사만이 지니는 마패가 분명했다. 한편으론 놀랍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론 몹시 기뻤다. 매화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규성을 흔들어 깨웠다. 어째서 수첩을 놀리십니까? 이 물건이 무엇입니까? 규성은 그제야 웃으며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이튿날 동원에 들어가니 관계부사가 거만하게 앉았다가 규성을 보고는 호령을 했다. 저자가 어째서 또 온 거냐? 당장 내쫓아라.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방에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듯 큰 함성이 울렸다. 암행어사 출도야! 암행어사 출도야! 암행어사 출도야! 3번 울리자 부사는 새파랗게 질렸고 규성은 동원 대청마로 관계부사가 앉았던 자리에 올라 부사를 무릎 꿇렸다. 그간 부사가 저지른 온갖 비리가 낱낱이 밝혀졌다. 후일 규성은 힘을 써서 기생매화의 기적을 없애고 한양에 데려와 소실로 삼아 평생을 함께했다. 모든 여자가 똑같다. 어느 곳에 몹시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부부는 밭에 씨를 뿌리고 싶었지만 옥수수 씨앗 살 돈도 없었다. 그래서 남편이 시내에 가서 암탉과 소를 팔아 그 돈으로 씨앗용 옥수수를 사야 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그 돈을 술 마시는 데 쓸까봐 걱정돼서 남편 대신 직접 팔기로 했다. 아내는 암탉 한 마리와 소를 팔아 옥수수 씨앗을 사려고 시내로 갔다. 그녀는 시내에 가까이 갔을 때 한 푸죽간 주인을 만났다. 그 소 팔 거예요, 아주머니? 네, 팔 거예요. 얼마를 원하세요? 솥값으로 5실링은 받아야 해요. 하지만 닭값은 10파운드만 받을게요. 좋아요. 그 솥값으로 5실링은 줄게요. 닭은 필요 없어요. 시내로 가져가서 파세요. 그래서 그녀는 소를 5실링을 주고 팔았다. 하지만 시내에서는 아무도 삐쩍 마른 그 암탉을 10파운드에 사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푸죽간 주인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아저씨가 이것도 가져가세요. 소를 가져갔듯이. 푸죽간 주인이 말했다. 글쎄, 따라오세요.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그는 우유와 술로 그녀를 대접했고 브랜디를 너무 많이 마셔 그녀는 정신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잠에 빠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타르 범벅이 된 채 깃털 더미에 누워 자는 바람에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너무 술에 취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게 나란 말인가? 아니, 이럴 수는 없어. 이건 분명히 커다란 이상한 새일 거야. 하지만 이게 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그렇지. 이게 나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송아지들이 와서 나를 핥아준다면, 집에 갔을 때 우리 집 트로이가 나를 보고 짖지 않는다면 분명히 나인 거야. 그녀에게 트로이는 집 안에 들어온 그 이상한 괴물을 보자마자 몸을 세워 지저댔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악당과 강도들이 마당에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아, 이런, 그럴 줄 알았어. 이건 확실히 내가 아니야. 그래서 그녀는 딸기밭에 갔다. 그러나 송아지들은 그녀를 핥으려 하지 않았다. 그때 송아지들은 코를 실룩거려 진한 타르 냄새를 맡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이건 내가 아니야. 분명히 이건 외딴 곳에 있는 이상한 새일 거야. 그래서 그녀는 창고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서
팔을 벌려 퍼덕이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이 새였던 것처럼. 그리고 막 날려는 참이었다. 그때 그녀의 남편이 이 모습을 보자 소총을 가지고 나와서 그녀에게 조준하기 시작했다. 오! 쏘지 마세요! 쏘지 마요! 저예요! 아내가 울부짖었다. 그게 당신이라면 지붕 위에서 염소처럼 서 있지 말고 내려와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말해줘요. 그래서 그녀는 다시 기어 내려갔지만 보여줄 것이 단돈 한 푼도 없었다. 푸족한 주인에게서 받은 오실링은 그녀가 만취해 있을 때 없어졌기 때문이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말했다. 당신은 전보다 훨씬 어리석군. 그는 화가 나서 아내에게서 완전히 떠날 결심을 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처럼 어리석은 아주머니 3명을 발견하면 돌아오기로 했다. 그는 집을 나가서 길을 걷다가 한 아주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빈 바구니를 들고서 새로 지어진 나무 오두막집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뛰어나왔다. 뛰어 들어갈 때마다 바구니 속에 뭔가 있는 것처럼 그 위에 자기 앞치마를 덮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바닥에 뒤집어 놓았다. 저 아주머니, 뭐하고 계세요? 전 햇볕을 옮기고 있어요. 전 햇빛을 옮기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밖에 있을 때는 바구니 안에 햇빛을 받아내지만 안에 들어갈 때는 웬일인지 햇빛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도 낡은 오두막집에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오네요. 햇빛을 안으로 가져올 만한 사람을 알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에게 500달러를 주며 환영할 텐데. 도끼가 있나요? 그게 있다면 제가 햇빛을 안으로 가져올게요. 그래서 그는 도끼로 오두막집에 있는 창문들을 잘랐다. 그러자 햇빛이 안을 비추었고 그는 300달러를 받았다. 저 아주머니는 3명 중 1명이군. 남자는 혼자 말하고는 가던 길을 떠났다. 잠시 후에 그는 어떤 집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심하게 소리치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안으로 들어가자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방망이로 남편 머리를 사방으로 두드리느라 바빴다. 그리고는 목을 꼭 조일 정도로 머리 위로 셔츠를 끌어당겼다. 저 아주머니, 남편을 때려 죽일 셈이에요? 아니에요. 남편 목을 위해 이 셔츠에 구멍을 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는 동안에 남편은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있었다. 하늘이 새 셔츠를 입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하시길. 누군가 새 셔츠 목 부위에 구멍을 내는 방법을 내 마누라에게 가르쳐주면 그에게 300달러를 주며 환영할 텐데. 가위를 제게 주신다면 제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위로 목 부분에 구멍을 내고 300달러를 받고 떠났다. 저 아주머니도 3명 중 1명이군. 그는 혼자 말하면서 길을 따라갔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농장에 왔다. 그 농장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여주인이 그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선생님? 전 낙원에서 왔습니다. 그곳은 그의 농장 이름이었다. 낙원? 그녀가 외쳤다. 설마, 그러면 선생님은 두 번째 남편 피터를 틀림없이 알겠네요. 그는 죽어서 저 세상 사람이에요. 신이 그의 영혼을 쉬게 하시길. 짐작했을 것이다. 이 아주머니는 3번 결혼했고 그녀의 첫 남편과 마지막 남편은 못된 사람이라서 두 번째 남편만이 천국에 갔을 것으로 생각했다. 오, 그래요. 전 그를 매우 잘 알아요. 그럼 불쌍한 그 영혼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중간층에 있을 뿐이에요. 그는 집집이 구걸을 하면서 다녀요.
음식도 없고 등에 덮을 넝마도 없어요. 돈도 한 푼 없어요. 저런, 그런 모습으로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데 뒤에 얼마나 많이 남겨두고 갔는데요. 위층 온 벽장이 그 사람의 옛날 옷으로 가득해요. 게다가 저기 커다란 금고에는 돈이 가득 찼죠. 이제 선생님이 그것들을 가지고 가려면 운반할 말과 수레가 필요할 거예요. 그에겐 말도 있으니 수레에 앉을 수도 있고 집집이 말을 몰고 다니며 무겁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집마차 한 대분의 옷과 반짝반짝 빛나는 돈이 가득한 금괴,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고기와 술을 가져왔다. 그가 원하는 것을 얻자 수레 안으로 뛰어올라서 말을 몰았다. 저 아주머니가 세 번째였어. 그는 혼자 말하면서 나아갔다. 그 아주머니의 세 번째 남편이 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쟁기질하고 있었다. 그는 낯선 남자가 자기 말과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자 집에 가서 지금 그 검은 말을 타고 떠난 사람이 누구냐고 아내에게 물었다.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죽은 내 두 번째 남편 피터가 비참한 상황에 있대요. 피터가 집집이 구걸을 하고 다니고 옷도 없고 돈도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피터가 뒤에 남긴 모든 옷가지와 오래된 금괴를 그 사람을 통해 보냈어요. 남편은 그 순간 낯선 남자가 자기 아내를 어떻게 속였는지 알아채고는 농장에서 말을 몰고 전속력으로 쫓아갔다. 얼마 안 가서 그는 수레를 몰고 가는 남자를 뒤따랐지만 수레를 모는 사람이 이를 눈치채고 길 옆 덤불 쪽으로 수레를 몰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말꼬리에서 한 움큼의 털을 잡아 뽑아서 숲속의 오르막길로 뛰어올랐다. 그 숲속에서 그는 재빠르게 그 털을 자작나무에 묶고 자작나무 밑에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일 다 있군. 아니, 내 평생 이 같은 일은 본 적이 없어. 세 번째 남편이 올라오자 그가 말했다. 거기 누워서 무엇을 보는 거요? 난 저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기 검은 말을 타고 하늘로 곧장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말꼬리가 이 자작나무에 아직 걸려있는 게 보이잖아요. 하늘 저편 위로 검은 말이 보이잖아요. 남편은 남자를 먼저 본 다음에 하늘을 보고는 말했다. 자작나무에 있는 검은 말의 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게 내가 본 전부요.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는 볼 수 없겠네요. 이리 와서 누워보세요. 그리고 위를 곧장 바라보세요. 절대로 하늘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그러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남편이 눈물이 눈에 가득할 때까지 하늘을 올려다보는 동안 낙원에서 온 남자는 남편의 말을 데리고 와서 그 등에 뛰어올랐고 수레와 검은 말을 함께 몰고 갔다. 말발굽 소리가 길을 따라 울리자 세 번째 남편이 뛰어올라갔다. 조금 전 그 남자가 자기 말을 데리고 떠나가는 것을 보자 너무 어리둥절해서 한참 동안 그를 쫓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 다소 풀이 죽어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말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어떻게 할까 머리를 굴리더니 그가 말했다. 당신 두 번째 남편 피터에게 주라고 그 남자한테 그것도 주었어. 난 피터가 수레바퀴에 앉아서 집집이 방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이제 그는 그 수레를 팔아서 타고 다닐 마차를 살 수 있을 거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난 지금까지 당신이 그렇게 친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편 600달러와 마차 한 대분의 옷과 돈을 얻은 그 남자가 집에 도착했다. 그는 모든 밭이 갈려있고 씨가 뿌려진 것을 보고는
아내에게 옥수수 씨앗을 어디서 구했는지 물었다. 난 항상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북쪽 마을에 우리 친구들과 모아둔 소금을 뿌렸어요. 비가 내리면 그것이 싹이 틀 거로 생각해요. 어처구니가 없군. 당신은 사는 동안 계속 그럴 거요. 하지만 상관없어.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똑같으니까. 말하는 동상. 아내와 늙은 염소밖에 없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다. 고향에서는 돈벌이할 마땅한 일을 찾지 못하자 그는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다.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잘 들어요. 당신도 내가 여기서는 아무것도 벌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거요. 그래서 내일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하오. 길을 떠나기 전에 염소를 잡읍시다. 다음 날 구두수선공은 염소 고기를 챙겨 집을 떠났다. 온종일 걸었지만 아직 도시에 도착할 수 없었다. 가는 길에 보니 길 옆에 동상이 보였다. 지친 남자는 동상 아래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싸온 염소 고기를 먹으려 할 때 동상이 말했다.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게 말해보시오. 염소고기요. 놀란 남자가 대답했다. 친구요, 저기 작은 오두막이 보이시오? 네, 보입니다. 거기로 가서 당신의 고기를 던지시오. 거기가 악마들이 모이는 곳이오. 그들이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면 침대 위에 낡은 헝겊을 달라고 하시오. 그 말을 들은 구두수선공은 즉시 오두막으로 달려가 고기를 안으로 던졌다. 그리고는 동상이 말한 대로 헝겊을 달라고 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숙덕거리더니 남자에게 헝겊을 건져주었다. 그건 형편없는 낡은 헝겊이었다. 동상으로 뛰어간 구두수선공은 불만을 퍼부었다. 그러자 동상이 대답했다. 내 손에 있는 작은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헝겊을 3번만 쳐보시오. 구두수선공은 동상이 말한 대로 해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훌륭한 식탁이 차려지고 음식들이 나타났다. 구두수선공은 배고픔에서 벗어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동상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헝겊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여관에서 쉬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그 마법 헝겊에 대해 자랑했다. 여관 주인 부부는 놀라워하며 욕심이 생겼다. 남자가 잠자는 동안 여관 주인은 구두수선공의 헝겊을 몰래 훔쳤고 대신에 다른 헝겊 조각을 침대 옆에 놓았다. 다음 날 속아 넘어간 구두수선공은 여관비를 내고 가짜 헝겊 조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친척과 이웃을 집으로 초대했다. 손님들이 집으로 오자 구두수선공은 한 손에 헝겊을 들고는 며칠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그 작은 막대를 가져와 헝겊을 3번 쳤다. 그렇지만 음식이 나오기는커녕 먼지만 탈탈 털렸다. 구두수선공은 계속해서 점점 더 힘차게 때렸다. 낡은 헝겊은 구멍만 생길 뿐 잠잠했다. 배고픈 손님들은 실망해서 돌아갔고 남자는 욕만 실컷 먹었다. 그 가난한 남자는 이 상황이 모두 자신의 불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슬퍼하다가 머지않아 2번째로 다시 염소 고기를 들고 길을 떠났다. 다시 동상에 도착했을 때 동상은 다시 악마에게 가서 고기를 주고 창가에 있는 늙은 염소를 달라고 말하라고 했다. 구두수선공은 그대로 했고 그가 예전에 잡았던 염소보다 훨씬 더 큰 늙은 염소를 받아왔다. 동상은 다시 한번 막대기를 주었고 막대기로 염소를 3번 쳐보라고 말했다.
구두수성공이 동상이 말한 대로 염소를 쳤더니 염소의 귀에서 금 조각들이 떨어져 나왔다. 그는 금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재빠르게 동상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늙은 염소를 데리고 집을 향해 출발했다. 집에 오는 길에 배고프고 지친 그는 전에 묵었던 여관으로 갔다. 원하는 대로 먹고 마셨지만 돈이 없었다. 그는 염소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작은 막대기로 염소를 3번 쳤다. 염소는 귀에서 금을 쏟아냈고 구두수성공은 그것으로 음식값을 지불했다. 여관 주인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는 염소를 빼앗을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그는 구두수성공의 염소와 똑같은 염소를 구해서 밤사이에 2 염소를 바꿔치기 했다. 다음 날 구두수성공은 염소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모른 채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아내에게 맛있는 부위의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사오라며 금방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큰소리쳤다.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은 구두수성공은 그의 마술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염소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작은 막대기로 3번 쳤다. 그렇지만 금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구두수성공은 점점 세게 쳤지만 성공할 수 없었다. 들리는 것은 불쌍한 염소의 신음뿐이었다. 이 가난한 구두수성공은 다시 한번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3번째 여행을 떠났다. 그가 다시 동상에 도착했을 때 동상은 다시 악마에게로 가서 염소고기를 주고 이번엔 침대 옆에 놓여있는 오래된 모자를 달라고 하라고 알려주었다. 구두수성공은 시키는 대로 했고 악마에게서 형편없는 모자를 받았다. 그는 동상으로 돌아와 작은 막대기를 받았다. 그걸로 모자를 3번 때리자 놀랍게도 작은 무리의 군인들이 모자에서 나왔다. 모자를 다시 치자 이 작은 군대는 다시 모자 안으로 들어갔다. 동상은 그제야 구두수성공에게 그가 묵었던 여관 주인이 가지고 있던 마법의 보물들을 훔쳤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구두수성공은 그것들을 다시 찾겠다고 결심하고는 동상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여관으로 갔다. 여관에 도착한 그는 여관 주인에게 마법 보물들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여관 주인은 그것들을 모른다고 딱 잡아댔다. 그러자 구두수성공이 그의 모자를 치자 여관은 군인들로 가득 찼고 군인들은 마법 보물들을 돌려주지 않으면 살려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여관 주인은 그 물건들을 돌려주었고 구두수성공은 부자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그는 왕에게 신기한 물건들을 보여주겠다며 자신의 영지로 초대했다. 왕은 염소와 헝겊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보았다. 왕은 욕심이 생겨 궁전으로 돌아간 후 그의 시종들에게 헝겊과 염소를 훔쳐오라고 했다. 왕의 신하들이 몰래 그 물건들을 훔쳐가 버렸다. 구두수성공이 자신의 물건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왕은 단지 그를 비웃을 뿐이었다. 그러자 구두수성공은 모자를 꺼내서 왕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그들은 전쟁의 날짜와 장소를 정했다. 결투의 날이 시작되자 구두수성공은 선두에 섰다. 왕은 그의 가장 훌륭한 10명의 전사와 함께 싸우러 왔다. 구두수성공은 그들을 보자마자 모자를 때려 군대를 불러들였다. 왕은 그의 군대를 보자 놀라 도망가려 했지만 군대가 이미 왕을 에워쌌다. 왕은 구두수성공의 앞으로 끌려갔고 구두수성공은 왕에게 그의 염소와 헝겊을 넘겨주면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왕도 구두수성공에게 패배를 당하고 구두수성공은 결투에서 승리했다.